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에요. 128페이지에.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뭐 책임 능력이라고도 하죠. 자, 먼저 우리 민법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불법행위라고 해서요. 명문 규정으로 민법 35조에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먼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이 있죠. 첫 번째 학설. 여기 보면 법인 의제설에서는 당연히 뭐라 했어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했죠. 부정. 이에 반해서 법인 실제설에서는 당연히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인이 사회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 불법적으로. 그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설에 있으면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인 의제설이든 실제설이든 간에 민법이 명문으로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라고 해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명문으로. 그죠? 이런 범위 내에서는 법인 의제설이든 실제설이든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5조 법인 불법행위 능력 이렇게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35조 조문을 보는데 거기에는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1항에 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죠. 성립 시의 문제고요. 2항의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성립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죠?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 두시고 1항에 대한 것이 바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자, 그러면 129페이지에요.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35조의 1항을 먼저 봐야겠죠. 35조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자, 이때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랬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1항을 요건을 정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반드시요, 법인의 대표자가 행해야 되죠. 대표자. 이게 왜냐하면 여기 이사기타 대표자 이랬잖아요. 이사기타 대표자 이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표자가 누구냐를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겠지? 그렇죠? 대표자.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이사.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요. 임시이사도 들어가요. 임시이사도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죠.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요. 특별대리인도 그 특별한 거래행위에서는 법인의 대표자죠.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요.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됐을 때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게 되잖아요. 이 직무대행자도 법인의 대표기관이죠. 통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직무대행자가 이사를 대신해서 집행하죠. 또 청산인요.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 절차를 밟을 때는 그 법인을 청산법인의 대표자는 청산인이죠. 청산인. 이런 사람들이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자,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대표기관의 가해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생길 것 이래놨죠. 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직무 관련성의 존재가 필요하다. 자, 이게 직무 관련성, 요게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직무 관련이 있다 없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었을 때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 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단,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요, 외형상 보통 일반인이 봤을 때 직무에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내용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 인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 외형 이론이라 합니다. 이 외형 이론에 의해서 직무 관련성 유무를 판단한다. 이게 통설 판례예요. 이렇게 판례. 이건 결국은 객관설이죠. 객관설. 왜 객관설이냐면 외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객관설. 그래서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일반인, 보통인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대표권을 남용했던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던 간에 전부 외형 이론에 의해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직무 관련성 인정한다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 그 다른 사람, 손해 본 사람은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십시오.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설령 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그 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행위든 법령을 위반한 행위든 전부 직무 관련성에 해당되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조심할 것.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자, 직무 관련해서 타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해야죠. 당연히, 그죠?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이 손해 발생했는데, 자, 네 번째요. 하나만 더요. 여기 대표자 있죠. 대표자. 이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기타 대표자는 대표기관은 자기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 있었죠.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자기의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사 기타 대표자도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사 기타 대표자, 이 이사 기타 대표자는 개인의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지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일반 불법행위 요건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하는 건데요. 민법 750조에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정해놨어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 이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이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가 생겨야 돼요.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물론 여기 가해자는 책임 능력자이겠죠. 사리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정신력을 갖춘 사람이야겠죠. 이런 전자에 이 가해자는 피해자요. 요 타인 손해배상한 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요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과 효과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법 35조 1항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요. 자, 그러면 이제 효과가 발생하겠죠.
세 번째, 효과는요? 효과는 기본적으로 그 손해난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는 자기 손해에 대해서요. 손해에 대해서 누구한테?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민법 35조 1항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너의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네가 불법행위했으니까 내한테 손해배상해라. 요 손해배상 청구는 35조 1항에서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근데 거기에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 피해자는 이 손해에 대해서 누구도요? 이사, 기타 대표자 개인한테도 여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인정해요. 이게. 자, 이때 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은 민법 35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750조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여기에 있는 이사 기타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요. 이 두 개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뭐 연대 채무다. 뭐 책임이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다. 왜냐하면 진정 연대 채무라면 여기에 그러면 진정 연대 채무가 있겠죠. 진정 연대 채무는 이 연대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 사이에, 연대 채무자죠. 연대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공동 부담하기로 하는 이러한 책임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공동 관계가 있어요. 이게 존재합니다. 진정 연대 채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대 채무자 사이에는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죠. 자기들끼리. 부담 비율. 자기들끼리입니다. 요 두 사람 자기들끼리만 연대 채무자 사이에서만 부담 비율을 정해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주관적 공동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자기가 부담할 부담 비율을 넘는 변정이가 있으면 이것은요,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담 비율이 초과되는 급부 이행을 하여 변제했을 때는 연대 채무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대 채무의 한 형태이기도 해요. 주관적 공동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법인과 이사기타 대표자 사이에 이러한 주관적 공동이 없죠. 분담 비율을 정한 것도 없죠. 이 공동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책임은 이 사람이 이 손해배상 전부 다, 즉 법인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전부 책임집니다. 만약에 1,000만 원 손해 났으면 이 1,000만 원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집니다. 이렇게. 동시에요, 이 이사기타 대표자도 이 피해자의 손해인 1,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만 원 받는 건 아니죠. 얘한테 1,000만 원 받을 권리, 얘한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각각 존재하고 누구든지 간에 피해자는 자기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그러면 상대방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여기서 법인한테 1,000만 원을 받아내면 이사기타 대표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손해배상을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연대 채무 관계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둘 사이에는 주관적 연관이 없으니까 연대하여 책임은 지는데 진정한 것은 아니다. 왜? 주관적 공동이라는 우리 민법의 진정 연대 채무의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법인과 이사기타 대표자 사이에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연대 채무에서는 구상권 없지만 만약에 말이죠, 법인이 1,000만 원을 피해자한테 변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1,000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 이 법인은요, 이 이사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구상권 행사의 근거가 알아두셔야 돼요. 법인이 이렇게 이행을 했다. 급부이행. 1,000만 원 급부이행했다라고 하면 이 급부이행을 법인은 이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이 구상권은 이 구상권과 조금 성격 근거가 달라요. 여기에 법인이 자기가 이행한 것에 대하여 이사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구상권의 근거는 뭐냐? 근거. 이 근거는 바로 법인과 이사, 기타 대표자 사이에는 위임 계약에 근거합니다. 위임 계약에 대한 근거로 해서 이사의 경우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수임인의 지위는 여기에 있는 법인은 위임인이 지위되니까 위임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 주의 의무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죠. 수임인인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변작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상권의 발생 근거는 뭐라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관주의 의무, 이사의 법인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법인이 손해를 배상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게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의하여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가 부진정 연대 채무로서의 권리를 각각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때 법인이 만약에 그 급부이행을 하여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 법인은 이사에 대하여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성립하지 않았을 때, 이게 바로 민법 35조 2항의 규정입니다. 거기 35조 2항 보시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했죠. 자, 보세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이되면 뭐냐면 법인의 직무 관련성이 없죠. 법인의 일,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있으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행위는 요 목적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직무 관련성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것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의 행위에 관하여 여기에 의결에 찬성한 사람, 찬성한 사원, 그리고 찬성한 이 의결된 이 사안을 집행한 사원, 뭐 이사 대표자, 기타 대표자 이렇게 되겠죠. 집행한 사원, 기타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연대 책임을 진다. 누구한테? 손해를 입은 피해자한테요. 여기에 있는 이죠. 여기에 피해자한테 이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의결에 찬성한 사원, 그 의결된 내용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 이들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연대 책임. 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 연대 책임은 여기에 있는 피해자를 보다 더 완벽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연대 책임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죠. 이렇게요. 그것이 바로 민법 35조의 2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5조 1항과 35조 2항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냐면
여기에 법인이 35조 1항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해버리면, 자,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이게 성립했어요. 이게 성립해버리면 우리 민법 756조에 있는 사용자 책임, 법인은 사용자죠. 예컨대 직원이 있다, 법인에 직원이 있다 하면 그 직원은 사용자니, 법인은 사용자고 그 직원은 뭐예요? 직원? 이 사람은 피용자가 되죠. 자, 이때 그 직원이 만약에 타인에게 손을 끼쳤다면, 일을 처리하다가 손을 끼쳤다면 이때는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돼요. 이때 사용자 책임은요, 이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인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게요, 사용자 책임, 요거는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버리면, 이렇게 35조 불법행위 성립해버리면 여기에는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즉 여기에 있는 피해자는 법인한테 사용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이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정되면. 반대로 돼야 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35조 1항이 인정되게 되면 법인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 사용자가 바로 법인이거든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 말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요, 반드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을 법인한테는 물을 수가 없다. 이거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돼 버리면 이게 인정 안 됩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35조 1항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버리면 사용자 책임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걸 꼭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128페이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련해서요, 쭉 정리했고, 그것이 131페이지에 가면 4번 법인의 직무 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 해가지고 정리해 뒀네요.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 부분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것으로 숙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법인의 기관에 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